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수해 문제로 사회가 아주 들썩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 못했지만 저 역시도 안동은 시라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수해의 직접적인 피해 권역에 들어있지 않지만 주변의 읍면과 그 이외의 각종 오지들 또 경남 지역의 각종 낙동강의 들판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됨으로써 이분들이 삶의 어떤 기반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것을 아주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닥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각 언론사를 통해서 수해 의연금을 몇 번 모금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오래지 않아서 이제 시들해지고 과연 이러한 정도의 어떤 지원으로 이분들이 잃어버렸던 생활 기반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보상이나 가능할까? 보상은 고사하고라도 최소한 재기나 다시 재건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라도 가능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정부의 지원금이나 의연금들이 턱없이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회적으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혹은 슬픈 일이 있을 때 각 매스컴에서 발벗고 나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도 역시 매스컴의 이해관계와 합치하여야 매스컴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4강에 진출한 우리 축구 대표팀의 기쁨,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방송사의 혹은 매체들의 어떤 욕구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유소년 축구구단을 설립하기 위한 ALS가 상시로 방송된다든지 혹은 가끔씩 어떤 병에 대한 이슈가 생기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대중이 기꺼이 상품화에 동참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나서지만 실제로 대중이 별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러나 대중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런 공기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ARS 방송이나 의연금 모집들을 해왔듯이 이번에도 차라리 이러한 어떤 즐거운 어떤 이벤트보다는 이러한 불행한 이벤트가 있을 때 전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또 언론도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서 이제 이 수마가 물러가고 나면 금방 잊혀지기 마련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부각함으로써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떤 슬픔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계속 연속되는 녹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연속성이 좋은데 이것을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사실 지난 시간 녹화분과 연결 짓기가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 즉 우리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결국 이것이 위크폼이든 세미폼이든 스트롱폼이든 간에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이제 약형, 중형, 강형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이제 약형이든 약형이든 그것이 혹은 중형이든 혹은 강형이든 간에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실제로 이것이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시장의 주가는 결국 현 주가가 적정 주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효율적 시장 가설을 생각해서 주식을 바라본다면 항상 그 주가는 현 주가가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이 앞에 한 채 앞에 이것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의미하고 그 앞에 있는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자체가 결국 우리가 과거 경험에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서
이 배운 이 과거 경험상 움직임들을 현재에 빗대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어떤 과거의 어떤 흐름들조차 현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면 이 과거의 움직임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의 존재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진짜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한 것이 바로 현재 모 언론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침팬지와 그 다음에 어떤 펀드 매니저의 대결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현재 침팬지가 이기고 있다. 여기서 우리 시장에도 그렇더라. 영국에서도 침팬지가 다트를 던지니까 펀드 매니저를 이기더라.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 진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 시장에서 정말 우리는 시장을 예측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항상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가치 투자자와 기술적 분석가, 그 외에는 두 번째로는 분석가와 랜덤워커, 즉 어차피 주가는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스탠다드 포어스 주가지수 상품에 투자를 해라. 아니면 차익거래 상품에 투자를 해라. 그 외에는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승리할 확률을 내가 높인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이러한 주장들, 즉 주식시장의 투자자 자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고 기업 실적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석가들과의 서로의 치열한 싸움이나 가치 투자자, 즉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사람들과 기술적 분석가들과의 치열한 싸움이나 이 다가 사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저 같은 어떤 아웃사이더로서 기술적 분석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치 투자자들에 대해서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고, 가치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경원시하고 냉소적 시선을 보내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의 함정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러한 식의 방법 말고 시장을 그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즉 이러한 어떤 분석적 기법,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분석적 기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의 어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것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투자심리다. 그래서 이 투자심리에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상반사고 이론인데, 예를 들어서 상반사고 이론은 말은 참 쉬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이 하나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결과는 반대로 간다. 모든 사람이 오른다고 하면 주가는 내리고 모든 사람이 내린다고 하면 주가는 오른다. 이것은 왜 이럴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오른다 했을 때 진짜 모든 사람이 다 갈 거야 그러고 언론 매스컴에서 전부 주가 상승을 좀 치고 초과 상승을 외칠 때 왜 주가는 반대로 움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모든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가면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것을 합창반대의 법칙이다.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시점에서 그렇게 가는가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가는가를 생각하려면 결국 우리는 사실 다시 인지부조화라는 어떤 어려운 이야기에 다시 맞닥뜨리게 되고, 인지부조화가 왜 생기는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만 하는데, 인지부조화에 대해서 그냥 이 얘기를 해보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에서 프로이드는 인간을 인간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면 생각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원초적 자아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물론 이 원초적 자아를 우리가 이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아를 이고라고 이름을 붙이고 초자아를 슈퍼이고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원초적 자아와 초자아와 이게 인간에게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원초적 자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주 원초적인 욕망들이죠.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어하는 어떤 식탐, 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성욕, 뭐 그 다음에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공격성, 이 공격성은 물론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어떤 원초적인 욕구들, 이런 것이 원초적 자아고, 자아라는 것은 이 원초적 자아가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교육을 당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누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관리적 자아다. 슈퍼이고는 초자아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사유 속에서 선은 무엇인가, 뭐 우리가 살아갈 때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당장 이 원초적 자아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가 어떤 전반적인 어떤 논리적인 혹은 어떤 생각 속의 이성적인 부분 속에서의 어떤 관리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초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원초적 자아와 자아, 이것이 우리의 시장에 나중에는 이제 부조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워서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오줌을 삽니다. 혹은 이제 어떤 아이가 어릴 때 기염을 받다가 동생이 하나 생기면 그 동생을 괴롭히고 때리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데, 오줌은 사버리는 것이 편하고 가서 굳이 화장실까지 가서 가린다는 것은 불편한 행위인데, 오줌을 사면은 안 돼. 또 한 번 더 오줌을 사면은 한 대 때려주고, 또 한 번 더 오줌을 사면은 다음부터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라는 것을 가르침으로 해서 오줌을 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줌을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함부로 오줌을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적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동생이 생기면 내 부모의 사랑을 최소한 양분하거나 혹은 새로 생긴 동생에게 부모의 사랑이 옮겨가는 것을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세민하고 질투가 나고 동생이 미운 것이 당연한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소위 말하는 이더인데, 이것을 이제 부모가 이걸 때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동생을 때리는 것은, 예를 들면 동생을 때리는 것은 나쁜 일이기 때문에 너는 혼이 나야 돼 라는 벌을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동생을 때리는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이 센 자가 약한 자를 때리는 것은 괴롭히는 일이고, 형제 간에서는 이러이러한 우정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감정을 심어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아이 스스로가 포기하게끔 되는 것, 즉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것이죠. 내가 동생을 때리고 싶은 감정 자체를, 동생을 내가 안 때리고 사랑해 줌으로 해서 오히려 엄마나 아빠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보상을 가질 수 있는 생각들,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사회적 교육, 어릴 때부터 원해왔던 것들을 손에 넣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용인되어 왔던 함부로 울어버린다, 뭐 배고프면 함부로 떠든다, 옆에 아이를 때린다, 오줌을 산다, 똥을 산다, 뭐 혹은 이제 인간이 어떤 성욕이 가장 기본이니까 뭐 성기를 만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자라면서 점점 금기시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금기와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태어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금기 속에서 억제해야 오는 그 과정이 바로 자아인데 이 경험적 자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아이에게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라는 금기를 가르쳤는데 이 아이는 그 금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동생을 때리는 것은 나쁜 일인데 그 이유는 동생은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만약에 질투를 한다면 네가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가르쳐서 금기를 가졌다면, 그 이후에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최소한 공평하게 대해주거나 자라면서, 혹은 그 아이에게 상을 주어야 함에도 점점 동생이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뭐 과자가 2개 있으면 동생을 다 준다든지, 혹은 뭐 동생하고 형하고 투닥거리면 이유불문하고 형을 자꾸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형은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기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눌려져서 내 자아는 이
때리고 싶은 혹은 동생을 괴롭히고 싶은 이 원초적 욕구를 억누르고 타협은 해 나가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경험적 분노가 생깁니다. 즉 내가 이것을 성화시키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성화시켜서 내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에 의해서 계속 눌려 있다면 결국 언젠가는 폭발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느껴지는 어떤 부조화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월드컵 축구를 할 때 이탈리아 선수들이 굉장히 난폭하게 점프를 하는 척하면서 이제 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고 분노를 하고 우리 선수들도 분노를 하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이탈리아하고 또 축구를 했는데 이탈리아 선수가 무심코 팔을 들었는데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김남일 선수가 만약에 또 이탈리아 선수가 휘두른 팔에 두 번째 다음 경기에서 또 맞았다. 이랬을 때 김남일 선수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탈리아 선수를 발로 차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관중들이나 이것을 관찰하는 관찰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면 이탈리아 선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정상적인 스포츠를 했는데 저 한국 선수가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이탈리아 선수를 발로 찼다. 그래서 한국 선수가 나쁘다로 몰고 가게 되죠. 그러면 한국 선수 입장에서는 김남일 선수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면 이 억울함은 현실적인 제약, 차서는 안 된다는 현실적인 제약과 저 이탈리아 선수는 나를 항상 공격하고 심판이 보지만 않으면 나를 자꾸 때리는 나쁜 녀석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해 주지 않으니까 생기는 현실과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게 되죠. 이랬을 때 우리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즉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축구에서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더 잘할 때까지는 그것을 참고 인내하자.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지만 이러한 어떤 방어 기제를 통해서 성화시켜버려서 다음부터 이탈리아 선수가 다소 난폭한 일을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분노로 쌓인다면 이 사람은 점점 공격적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반응을 보였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모든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라는 어떤 부조화. 즉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데도 왜 모든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고 바라볼까? 이런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부조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어떤 이 부조화는 바로 불안을 유발합니다. 결국 이 불안의 강도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데 주식시장을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시장에서 고점에 이제 주가가 코스닥 지수가 이제 200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가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400이 간다고 말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40만 원인데 증권사 분석가들은 200만 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석가들의 리포트는 새로운 기술의 어떤 PC2폰, 즉 이 기술은 다이얼 패드 기술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20세기의 혁명이다. 앞으로 심지어는 모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아직 기억하는데 앞으로 유선통신업자들은 무너진다. 즉 KT 이런 어떤 하나통신 이러한 어떤 전화 사업자들은 현재 이 PC폰 즉 이 다이얼 패드로 인해서 전부 파산할지 모른다. 앞으로 이건 사양산업이다. 이런 극언까지 했죠. 이러한 극언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사유는 소위 말하는 마켓 리더들이 소위 이런 현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이 자신의 왜곡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팔로우 리더 현상이라고 합니다. 팔로우 더 리더. 즉 선도자를 따른다. 즉 지도자를 따른다. 시장에서는. 예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회에서 학교에서는 선생님, 좁게는 클래스에서는 담임 선생님, 크게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가정에서는 부모님, 사회에서는 아니면 우리 지도자 이러한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방향이 가장 덜 혼나는 방향이죠. 우리 자아는. 즉 김남일 선수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선수가 이탈리아 선수의 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선수의 어떤 과격한 행동에 분노한 것은 정상 반응이지만 그래도 발로 차는 법은 없다라는 즉 주류를 따라갔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하든 간에 이 주류를 따르려는 이것을
팔로우 더 리더라 그래서 주류를 따르는 소위 말하는 지도자 추종 심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도자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 사람들은 선호도, 즉 개인의 익숙도는 격선호도에 속합니다. 익숙도는 선호도와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종을 분석한다, 혹은 정보통신 업종을 분석한다 하면 이 분석하는 사람은 자기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상태보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려는 낙관주의자죠. 낙관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황이 부간적으로 변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고 소위 말하는 이 극적인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를 인정하려 들었을 때는 이미 상황은 많이 나빠지고 난 다음인데, 이러한 어떤 마켓 리더들의 어떤 리포트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0포인트일 때 400포인트가 간다는 소리로 이제 발견되어 나왔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혹은 시장의 매스컴의 말을 믿고 주식을 매수를 한다 이거죠. 매수를 하는데, 매스컴의 속성은, 우리가 투자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과 매스컴의 혹은 분석가들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매스컴과 언론들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항상 이슈를 창조하고 만들어지는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즉, 이 매스컴과 언론의 속성은 방귀 끼면 똥 쌌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똥 싸면 뭐 어디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몰고, 장티푸스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매스컴의 속성은 이슈 트렌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PC 산업이 조금 나쁠 것 같다, 반도체는 나쁜데 향후 PC 산업은 더 회복되지 않는다더라, 이제 그것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뭐 PC 업체가 몇 개의 문을 닫는다더라, 그렇게 되면 반도체는 큰일 난다, 뭐 이제는 반등할 줄 알았지만 실제는 재고가 너무 많다, 뭐 반도체 라인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예를 들면 시장에서도 뭐 상승을 조금 했다 떨어졌다 이거 아니라 급등했다 폭락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은 내가 경험적 자아에 의해서, 우리가 훌륭한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경험적 자아에 의해서 정보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한 나의 경험적 자아와 주위에 주어진 주변 정보 사이에 이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즉, 여기서 생기는 괴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 내렸던 그 매수 행위에 대한 판단, 어떤 주식을 매수하겠다라고 판단했다 혹은 매도하겠다고 판단했다면 내 안의 의사결정 과정이 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물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기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현명한 결정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매매 행위가 자신의 방향성과 맞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탐욕에 의해서 매수했을 뿐이고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매수했을 뿐인데, 나는 이것을 차트를 보고 좋았기 때문에 샀다라고 착각하고 혹은 업황이 좋아서 샀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기가 그 반대로 갔을 때는 실제로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했던 어떤 경로를 통했던 자아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이 주변 정보와의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반기에 이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코스닥과 특히 통신주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주와 코스닥이 올연말을 넘어가면 분명히 시장 수익률을 압도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을 합니다. 과거 3년 전에 2000년 초반에 우리 시장은 특히 코스닥은 이제 들여다보지도 말고 아예 이혼해라는 제가 말을 단호하게 한 적이 있는데, 올연말에 내년 초 넘어갈 때쯤 되면 이것이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여기서 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투자 심리학을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제가 이런 판단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특히 통신이 후반기에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주변 정보하고 결합을 하면 저는 부조화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 정보는 무엇이냐면 성장 모멘텀이 없다. 이제 뭐 각종 ADS 라인이 다 깔려있고 더 이상 성장 모멘텀이 없다. 또 뭐 재난사채 물량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 또 정부의 통신 상강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또 해외 통신업체의 주가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부정적인 시장 어떤 이슈 확대 재생산성의 정보들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자신의 어떤 판단 근거와 주변에서 들리는 이 정보 사이에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부조화가 생기면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 불안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느끼는 저의 자아와 주변 정보 사이의 이 부조화가 곧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 불안 상태에서는 내가 주식을 매매하거나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심리적 요인만으로 혹은 즉흥적인 매매를 하게 되지, 이 불안 상태에서는 절대로 신중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식 투자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상반사고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켓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호의적인 생각들,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 심지어는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시황이 좋아져야 자기가 주목을 받고,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는 자기가 좋아져야 제약 시장이 좋아져야 주목을 받고, 제약 시장이 몇 년간 침체하면 자기는 시장이 소외되고, 반도체 시장이 계속 침체되면 소외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부정적인 정보와 긍정적인 정보를 서메이션 합산해서 2분의 1로 만들어서 가공해서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리더들에 따라다니는 생각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사이에서 항상 부조화를 느끼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 이 마켓 리더들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대중이 가는 방향은 반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단순하게.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1,500만 원을 돌파하면서 강남에는 이 평당 1,500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근로자의 1년치 임금이 아마 한 평 정도의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참 끔찍하고 허무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부동산 시장이 현재 급등을 하고 있죠. 급등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농담처럼 한 2년, 작년 봄쯤 아파트 시장이 이제 잠시 들썩거리고 잠시 조정받을 때, 이제는 조정 2파다, 앞으로 상승 3파가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일고의 지식도 없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부동산은 3파동이 나타난다. 또 지금 조정받아도 5파동은 또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이제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아직 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작년 IMF 때 출발을 합니다. IMF 때 아파트는 미분양 상태고 건물은 전부 공매로 나와가지고 서울 시내 건물이 다 현재 건축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오고, 시장에는 연일 뭐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리츠가 생기기 시작한다. 뭐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뭐 파이낸스 빌딩을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투자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명한 투자자나 내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제일 나쁜 상황에서, 주식이 제일 나쁜 상황에서 현명한 투자자, 여기서 말하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뭐 워렌 비핏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거나, 혹은 내부자가 이것을 억지로 구조적으로 회사에서 구조적으로 사야 되는 것이 아닌 이유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바닥이 왔다라는 첫 번째 투자 심리의 상반사고 이론의 첫 번째 매수 국면과, 두 번째, 지난 12개월간의 고점 대비 50%가 하락했다라는 신호. 이 다음에 세 번째, 주식으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PER, 주당 순자산 가치, 다음에 PBVR, 즉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가치, 이것들이 1.0 이하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건축비의 절반도 안 된다. 건물가가. 그 다음에 하락했다. 단기 하락이 컸다. 현명한 투자자가 등장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냉정하게 읽었던 사람들은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을 거두었겠죠. 그러나 이제 3파동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투기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각종 재건축 아파트가 비상식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고 10평짜리 아파트가 이제 5억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 사람들이 계속 있는 동안에는 이 부동산이 계속 오르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싹 보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검토할지 모른다, 심지어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뭐 이런 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먼저 샀던 사람들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 조정기를 이용해서 사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유입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불붙기 시작하면 어지간하면 한국의 중산층만 되면은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씩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이 아파트 값이 일정 부분 올라버리면 이제 중산층 수준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아파트가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이 어느 정도 단계쯤에 오면 이제 매수가 가능한 자는 이미 모두 매수하고 있는 국면에 도달을 합니다. 즉,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아파트를 다 샀어. 그보다 더 비싼 아파트를 사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비싸게 사줄 사람이 나타나야 넘기고 그 돈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제는 들어올 사람이 다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더 비싼 걸 살 수가 없고, 더 비싼 거는 이미 또 역시 모든 것들이 다 물건이 차서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1인당 2채씩 가지고 있어서 더 3채 가지기에는 너무 비싸졌어. 이럴 때 되면 한 사람씩 서서히 매도 물량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마 최고로 갔을 때가 아마 분명히 이런 이야기가 나타날 겁니다. 뭐 주택 200만 호 건설에 예전에 나타났듯이 뭐 이제는 뭐 어떻게 임대주택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아파트 이제 1가구 2주택을 다시 이제 뭐 중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랬을 때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의 끝쯤이다.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샐러리맨들이 아직 가담을 하지 않았는데, 이 샐러리맨들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가담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은 끝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과거에 IMF 때 거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보였을 때 이것을 살리는 방법은 경기부양밖에 없고, 제가 2년 전에 장문의 리포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경기부양밖에 없고, 경기부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자리 주는 건데, 일자리는 뭐냐? 건설경기 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수주, 소재주 이러한 부분들이 갈 텐데,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다. 내수가 나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야만 한다. 왜? 이미 12개월간 50% 이상 주가가 떨어졌고, 두 번째로 내부자 매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즉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뭐 현대산업개발에 건물을 인수하고 지분을 인수했다. 세 번째, 현명한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 펀드에서 드디어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과 같은 것을 사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내수 종목들에 대해서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이러한, 그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가 가지고 있는 땅만 팔아도 안 된다. 이러한 소식이 왔을 때 이제 바닥인데, 이미 이것이 이렇게 와서 이제 모든 시장들이 현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수주밖에 없다라고 외칠 때, 역시 그래도 수출주보다는 성장주보다는 내수주밖에 없더라. 지금 모든 언론이 내수주를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내수주의 극점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내수주가 만약에 현재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인플레이션인데, 부동산의 급등, 내수의 어떤 팽창, 과소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금리를 억제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고 내수 경기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내수 경기를 가라앉히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결국 트레이딩에 의한 것, 즉 무역에 의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반대로 수출과 성장 쪽이 반대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 내수 쪽은 이제는 억압의 대상이 될 테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 심리학적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내수주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점. 또 반대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는 악재의 악재를 거듭하다 못해서 이제는 코스닥 대주주가 직접, 경영진이 직접 주식 투자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 크게. 두 번째, 이제는 하다 망해서 이제 코스닥의 호재는 뭐냐면 예상보다 나쁘지 않더라라는 게 호재로 작용한다. 세 번째, 서서히 투자자들이, 현명한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점에서 이제는 중장기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 올 하반기부터 서서히 이제 그것도 물론 옥석을 가려야 되겠지만 통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온라인 서비스 이런 쪽에 이제 주목해야 될 시장으로 오늘 하반기 쪽에는 분명히 넘어갈 것이라는 점. 이러한 점들은 투자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가격이 사다. 즉 본질 퍼가 예를 들어서 퍼가 낮다. 즉 저퍼다. 이 기준으로 만약에 주식을 사고 또 본질 가치는 좋고 기업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너무 사다는 이유로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것은 가치 투자자지 이것은 소위 말하는 상반사고에 따른 심리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밸런스라는 유명한 지금 밸런스 투자 자문이라는 게 외국에도 있죠. 이 밸런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가격이 사다고 매수하는 것은 스스로 상반사고 이론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상투적인 가치 투자를 한 것이고 우리는 이 밸런스와 같은 사람들 즉 상반사고 이론을 주목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가격이 사더라도 대중의 심리가 대중의 정서가 극단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즉 대중의 정서가 극단에 이르고 주가가 극도로 하락한 종목을 사라. 지금까지 이야기는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좋은 것을 사라 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반사고는 반드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실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주가가 지난 12주간의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을 때 이것이 하락은 했지만 회사는 안 망하죠. 왜? 퍼는 1 이하이고 주당 순자산 가치도 1 이하이고 이 말은 이 주식을 청산해버려도 나는 돈이 주가보다 더 남는다. 회사를 청산해도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12주간 주가가 만약에 12개월간 50% 이상 만약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이것을 상반사고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유는 이 퍼가 낮고 주당 순자산 가치가 낮다는 것은 좋은 주식인데 추세가 나빠지고 있어서 대중은 헷갈려하는 즉 부조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부조화의 상황에서 대중이 주식을 버린다는 것은 대중의 갈등과 딜레마가 극점에 달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 시점은 50%가 상승하면 매도하고 3년이 지나면 매도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즉 이러한 상반사고 이론에 따라서 매수한 주식은 50%가 오르면 일단 매도하고 또 사서 이런 종목을 사서 50%가 오르면 매도하든지 설령 50%가 못 올라도 3년이 지나도 안 오르면 매도해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은 최소 3년간의 투자가 아니면 이게 투자 대상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이야기가 많고 사설이 많아지는데 원래 저는 상반사고 이론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는데 앞에 일부분도 지금 못 끝내고 이야기가 횡설수설하면서 마무리가 안 된 느낌입니다. 다음 시간에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가 쓴 오리진 오브 컬처라는 책에 우리 번역서의 제목은 문화적 수수께끼 이런 제목입니다만은 이 책의 일부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리차드 리 교수는 평등주의적 사회의 사냥꾼과 채집자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호혜적 교환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다. 리 교수는 1년의 대부분을 칼라할리 사막 주변에 살고 있는 부시맨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식생활을 관찰했다. 리 교수는 이 관찰 끝에 부시맨의 협조적인 태도에 감사하여 무슨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상적인 식사 방식과 행동 양식을 해치지 않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크리스마스 무렵 리 교수는
부시민족이 고기를 얻기 위한 교육 장소로 종종 이용되는 불악 인근 사막 변방에서 야영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수소를 한 마리 선사할 목적으로 지프를 타고 여러 부락을 다니며 가능한 한 큰 수소를 구입하려고 했었다. 리 교수는 마침내 살이 통통하게 오른 몸집이 큰 수소를 먼 부락에서 찾아냈다. 여러 원시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부시맨도 살찐 고기를 무척 먹고 싶어한다. 부시맨들이 사냥으로 잡은 동물들은 대개가 여위고 마른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리 교수는 야영지로 돌아와 자기는 생전 처음 본 거대한 몸집을 한 수소를 사놓았는데 그것을 선물로 선사를 할 테니 잡아먹으라고 부시맨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다. 이 말을 들은 첫 번째 사람은 금방 깜짝 놀라워했다. 그는 그 수소를 어디서 샀으며 털색이 무슨 색이며 뿔의 크기가 어떠냐 등의 꼬치꼬치 질문을 해보고는 머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 소를 본 적이 있어. 뼈와 가죽밖에 남지 않은 소였어. 그런 쓸모없는 짐승을 사두었다니 당신은 그때 술 취했던 것이 아닌가. 리 교수는 그 친구가 자기가 사놓은 소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부시맨에게 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두 번째 부시맨도 첫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왜 그런 쓸모없는 짐승을 사두셨소? 물론 당신이 그 짐승을 우리에게 선물하겠다면 잡아먹기는 하겠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그러나 그 짐승은 변변치 않을 거요. 우리는 그걸 잡아먹기는 하겠지만 배탈이나 나지 않을지 모르겠소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결국 크리스마스가 되어 그 수소는 도살되었다. 그러나 그 수소는 분명히 살찐 짐승이었음이 분명했고 부시맨족은 개걸스럽게 그것을 먹어치웠다.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충분한 소와 기름을 가진 소였다. 리 교수는 부시맨 친구들에게 다가가 이 소가 이 정도면 살찐 소가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부시맨 하나가 좋소. 물론 우리는 이 수소가 굉장히 좋은 고기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러나 한 젊은이가 많은 사냥감을 잡게 될 때에 자신을 마치 대인이나 영웅처럼 여기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을 마치 자기의 종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요.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리는 자랑하고 다니는 놈들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만심이 언젠가 그로 하여금 누군가를 죽이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가 잡아온 고기가 별 쓸모없다고 해주지요. 그래야만 그의 심장은 쉽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지요. 이러한 부시맨의 대화를 읽으면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영화에 출연했던 부시맨이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에 초청을 받아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맨하탄의 밤거리에서 뉴욕시를 내려다보면서 호텔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라스베가스의 한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이 여기 남는다면 이제 당신은 모든 돈과 명예와 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하였을 때 부시맨이 이 라스베가스의 프로모터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흰 개미가 출연을 하면 전부 보따리를 사서 다른 마을로 옮겨가는 습관이 있다오. 이 말을 한마디 남기고 부시맨은 다시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즉 부시맨의 눈에는 맨하탄의 밤거리의 불빛이 바로 마을을 재앙으로 몰고 오는 흰개미 떼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야만인과 미개인이라고 생각해왔던 종족들이 오히려 훨씬 더 철학적 혹은 훨씬 더 윤리적 부분에서 성찰이 깊고 의외로 현명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 혹은 아프리카의 철학자들, 아프리카의 부시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관통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항상 아프리카 문화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평등과 겸손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끔씩 종족이 멸망하는 상황에 이를 때를 잘 살펴보면 아프리카 종족의 멸망은 거의 대부분이 특출한 사냥 기술을 가지거나 특출한 전쟁 기술을 가진 사람이 영웅시 되거나 이 사람이 영웅 대접받기를 원하는 순간 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업적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영웅시하게 되는 순간 그 부족의 질서는 깨어지고 거의 대부분 그 부족은 오랫동안 수명을 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아직까지 아직 어린 나이에 감히 방송에서 감히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나와서 이러한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역시도 지극히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현재 우리 정권 시장에서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아웃사이더와 제야, 좀 막말로 이야기하면 개나 소나 말까지 다 합해서 이 우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합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즉 대중은 어지간하면 사실 어떤 언론, 매스컴, 그 외에는 각종 그 서적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서적에 대한 어떤 출간이라는 것은 한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에서 내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음을 어떤 공인받는 하나의 어떤 잣대가 되는 것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문화권에서는 거의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장자가 말은 글로서 남기고 글은 책에 남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함부로 책을 쓰는 것을 경계하였듯이 우리가 보통 이 책을 남긴다는 행위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과 관련된 가벼운 내용들을 너무나 쉽사리 활자화해서 책으로 남기는 일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점가에 가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쓴 정권 관련 서적들이 붐을 이루고 이제는 서가에 가득 채워도 다 꽂지 못할 만큼 일주일에 몇 권씩 종류들도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그 안에는 정말 깊은 생각과 배울 것이 많은 점을 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대박을 찾는 어떤 것, 많은 수익을 찾는 어떤 것, 심지어는 근래 들어서 많이 팔린다는 유명 인사의 책 안에서도 30분 만에 15%를 벌 수 있다. 나만 따라하면 무조건 돈 번다. 주식 투자는 이 책만 열심히 본다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된다. 이러한 경망스러운 경거망동에 가까운 언어들이나 말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앞에 부심의 어떤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그 내용이 어떠하든 실제로 그 소가 살찐 소였건 살찌지 않은 소였건 부심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니든 우리가 어떤 책이나 그 외의 어떤 교훈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진실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그것이 내가 무엇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건 도움을 주지 않건 그것은 이 책에 담긴 사람의 마음과 그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의 교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떤 얄팍한 지식을 검증받기 위해서 공인받기 위해서 함부로 서적을 출간하는 행위는 어떤 면에서는 대중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가끔 서적을 발간하는 책의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터무니없는 어떤 표절들로 점철되어 있는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여기 책을 몇 권 가지고 나왔지만 이 책의 제목은 제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안에 있는 책, 외국판 책들에서 거의 완전한 표절에 가까운 책들마저도 무수히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어야 되나라는 것에 회의하고 갈등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선택하는 잣대를 오로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권시장에서 책을 고르거나 혹은 또 현명한 어떤 좋은 투자자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면 그 투자자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내용이 어떠한가 보다는 이것이 표방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것만 따라하면 혹은 내 말만 들으면 이 책만 읽으면 이 교육만 받으면 당신은 떼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무조건 돈 벌 수 있다. 이런 말이 담겨 있다면 그 내용의 진실성은 돌아볼 필요조차 없고 만약에 이것을 본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 가지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읽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책이 있다면 그 내용이 살찐 수소이든 그렇지 않은 수소이든 그것을 내가 읽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최소한 나에게 해롭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은 책 문제를 거론했지만 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정보라든지 심지어는 제도권의 리포트마저도 그것이 만약에 제도권의 리포트가 무엇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 무엇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 뭐 이러한 어떤 성경적인 제목을 달고 있다면 다음부터는 그 리포트 제공자의 글을 읽어볼 필요조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은 신뢰와 정직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장에 대한 겸손과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정직, 시장에 대한 겸손, 바로 이 세 가지가 가장 덕목이며 우리가 지키고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내가 고르고 또 버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취사 선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을 잘 갖춘 이야기와 혹은 또 책들과 그 외 많은 정보들을 고르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직과 신뢰, 시장에 대한 겸손, 이것은 투자자들의 모든 공통적인 덕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종균 우습